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보험 정보와 함께하는 아나운서 이다운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보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작은 고민부터 과도한 보험료로 걱정하시는 분들이 한 분도 계시지 않을 때까지 보험에 관한 고민과 궁금증 함께 풀어보고 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카카오TV와 네이버TV,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 가능하고요. 유튜브 검색창에 NBNTV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입니다.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보험 불만 제로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세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강현 전문가님부터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보험 리스크 분석과 손해사정 보조를 맡고 있는 글로벌금융의 이강현 전문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보험을 쉽게 안내해드리고 있는 보험 언니 김혜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객님들의 어려움과 불편함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도움드릴 수 있는 보험 전문가 최은경입니다. 네, 이렇게 세 분의 전문가님들과 인사 나눠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칭찬보험들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로 칭찬받을 보험은 어떤 보험인지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오늘 첫 번째로 이야기 나눠볼 주제는 보장 분석의 필요성입니다. 이강현 전문가님께서 내용 준비해 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네, 맞습니다. 오늘은 그 보장 분석의 필요성, 보장 분석이 왜 필요한 거를 이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은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그 보장 분석이라는 주제가 방송에 출연하셨던 여러 전문가분들이 정말 그 다양하게 다뤄왔던 주제고, 그리고 또한 담당 설계사라든지 그 이제 주변 보험 전문가 분들께서 정말 많이 언급했던 사항이라 어느 정도 보장 분석이 중요하다라는 것은 익히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시간에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그리 강조를 하는가,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보장 분석의 목적성과 필요성, 우리 그 시청자분들과 고객님 입장에 서서 정말 쉽게 설명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보장 분석이 필요하다는 말은 저도 많이 들어봤는데요. 그렇지만 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고 있어서 아직은 왜 보장 분석을 해야 되는지 고민하시는 시청자분들께서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보장 분석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보장 분석이 필요한 이유가 정확하게 어떤 걸까요? 네, 보장 분석, 즉 내가 개인이 가지고 있는 보험의 보장 내용을 그 깊게 이해하고 자신의 필요에 맞게 선택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즉 하나하나 파헤쳐 본다는 말인데요. 그럼 왜 나의 보험을 분석해 보아야 하는가? 첫 번째 이유는 그 내 보험에 대해서 명확하게 잘 모르신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도 현재 그 이제 왕성하게 영업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한 월 평균 만나는 분들이 적게는 한 50명 정도 잡았을 때 정확하게 대답하시는 분이 체감상 50명에 한 3명도 되지 않을 겁니다. 그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40대 분들 평균 보험료가 42만 5천 원 정도, 50대는 45만 5천 원이라고 나오시는데, 이 평균 보험료가 아닌 최소치를 잡아보죠. 그 월 20만 원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 20만 원의 보험료를 납부한다고 가정하에 1년이면 240만 원. 그런데 보통 보험 상품은 납입 기간이 10년, 20년 그 설정이 들어갑니다. 장기적으로 납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상품은 2,400만 원, 4,800만 원짜리의 상품인 겁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아이러니하게도 200만 원짜리, 300만 원짜리 그 세탁기를 구매할 때는 어느 브랜드가 좋은지를 그 비교하고, 이 모델의 장점은 저 모델의 장점은 이렇게 온라인, 오프라인 이렇게 해서 비교하면서 싸게 살 수 있는 방법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허나 보험은 2,400만 원, 4,800만 원짜리 10배가 넘는 금액을 주고 구매하시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상품이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내 투자가 제대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른다? 큰 문제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보장 분석을 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내 보험에 대해서 명확하게 잘 모르기 때문에 보장 분석을 해봐야 한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말씀처럼 보험 상품의 경우에는 최소 10년, 20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납입을 해야 하는 상품이라서 계산을 해보면 꽤나 고액의 상품인데요. 이런 경우에도 내가 구매한 상품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점은 실질적으로 많은 문제점들을 야기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른 피해 사례가 굉장히 많다고 하던데요. 네네. 어떠한 사례가 있을까요? 일단은 피해 사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예를 들어서 하나 들려드리자면 한 분께서 집안에 가족력이 많다 보니까 암이 걱정이 되셨고 그래서 암보험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목적성은 암 진단을 받았을 때 내가 나오는 보험금, 즉 암 진단금을 걱정해서 목적성에 준비를 하셨던 거거든요. 근데 어느 해 검진을 받았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용종이 나와서 조직 검사를 해보았더니 결국 암 진단을 받고 그래서 내가 가진 보험을 청구하기 전에 미리 알아보니 그 진단금이 너무나도 미미하거나 혹은 일반암이 아닌 특정암, 뭐 생식기 부분만 들어간다거나 그렇게 지금 내지는 뭐 진단 비트 계획 하나도 없고 전부 표적항암, 뭐 방사선 치료만 들어가 있는 경우 이런 사례가 나타날 수 있는 건데요. 네, 좋습니다. 이 내 보험 상품에 대해서 모를 때 일어날 수 있는 피해 사례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셨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발생되는 문제점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보험 상품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점에는 어떤 게 있을지 이야기 나눠볼게요. 전문가님,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보장 분석이 필요하다는 주제의 두 번째 이유인데요. 시청자분들이 정말 가장 민감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내가 가진 보험에 대해서 잘 몰라서 청구를 못했던 보험금, 즉 요즘은 숨은 보험금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 숨은 보험금이라는 단어를 인용해서 뭐 뉴스라든지 신문, 뭐 매개체 수없이 많이 다뤄왔는데 지금 자료에 보시는 것과 같이 2028년 기준 금융위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이 숨은 보험금이 12조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누구나 보험을 넣는 이유는 당연히 내가 건강상의 이유로 병원에 갔을 때 그리고 진료를 보거나 치료를 받고 금전적인 비용 부담을 덜어내기 위한 것인데요. 보험회사는 어쩔 수 없이 영리 목적의 회사입니다. 알아서 챙겨서 보험금을 지급해주지 않다는 건데 그렇다면 내가 구매한 상품을 활용을 해야 하는 것, 즉 보험금 청구는 우리 시청자분들의 몫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저희 시청자분들의 입장을 대입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보험금 청구를 할 때 내가 알고 있지만 청구를 하지 않은 보험금과 내가 몰라서 청구를 하지 않은 보험금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나의 판단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뭐 시간이나 노동력 대비 미미한 보험금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한 번에 청구를 해야지 잊어먹었던 부분들, 그리고 그렇지만 몰라서 청구하지 못했다. 그마저도 미리 보험금을 내가 챙기지도 못해서 3년의 기간이 지나가 버리면 소멸됩니다. 근데 정말 그 부분 아까워하셔야 됩니다. 네, 숨은 보험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규모가 점점 더 커진다는 이미지까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현재 숨은 보험금의 규모는 12조라고 하는데요. 내가 지금 어떤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를 몰라서 이제 가져가는 보험금이 많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보장 분석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 보장 분석 방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이 문진표라는 게 있다고 하던데요. 네네. 전문가님, 이건 어떤 내용일까요? 지금 보시는 문진표는 저도 현장에서 보장 분석을 진행할 때 작성을 부탁드리는 표인데요. 보장 분석 전문가가 보장 분석을 진행할 당시에 현재 가지고 계신 보험 보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게 되죠. 이때 이 문지표에 해당이 되었고 보장을 가지고 계시지만 청구를 하지 않았던 보험금을 전문가 시선에서 보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찾아드리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 이 문진표 훑어보시면 6번 사항에 치아가 깨져서 임플란트를 하신 적이 있나요? 라는 문항 사항이 있는데 대부분 가지고 계신 치아보험만 청구를 하고 마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보장 분석의 전문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단 치아가 깨졌다라고 하시면 그럼 치아 파절은
골절 진단금을 받을 수 있다든지 혹은 임플란트 시술을 하실 수 있다든지 그러면 치조골 이식을 수술을 하게 된다면 이 역시 수술비 청구를 할 수 있다든지 라는 부분을 알 수가 있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정말 많은 분들이 놓치고 가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전문가 입장에서 보장 분석을 하게 되면 몰라서 청구하지 못했던 그리고 부분들로 인해서 숨은 보험금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사실 케이스는 무수하게 많은데 이 역시 방송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아주 일부만 예를 한번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몰라서 청구 못한 보험금들 생각해 보시면 나의 가계경제에서 일부 떼어서 투자하시는 보험인데 이런 부분들 정말 좀 아까워 하셔야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보장 분석 문진표를 통해서 나의 보장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서 보여주신 6번째에서는 치아가 깨졌을 때 치료를 받은 적이 있냐는 질문이 있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니까요. 문진표 확인하셔서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숨겨져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험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떠한 사건이 있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함일 텐데요. 이렇게 실질적으로 청구를 해야 하는 상황이 왔을 때 내 보험이 어떤 보장을 해주고 있는지 몰라서 그리고 내가 보험을 어떻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청구하는 방법을 몰라서 이렇게 숨은 보험금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보장 분석을 통해서 현재 가지고 있는 보장을 이제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그동안 청구하지 못했던 보험금 청구권까지 찾아보신다면 많은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보장 분석이 필요한 세 번째 이유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세 번째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어서 보장 분석의 필요성 세 번째는 바로 합리적인 보험료입니다. 앞선 주제인 만큼 보험을 넣는 목적성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요. 나에게 맞는 합리적인 보험료입니다. 어찌 보면 시청자분들께서는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실 수 있는 부분일 텐데 서두에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나쁜 보험은 없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대부분의 보험들이 내가 모든 보험들을 내가 다 준비하기는 굉장히 힘들다 보니까 암진단금도 수술비도 입원비도 간병 치매도 상해도 종신보험, 연금, 보장 범위도 넓게 보험금도 많이 받고 싶죠. 근데 하지만 대부분의 고객님들이 보험료를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크게 낼 수는 없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 전기, 가스비, 통신비 다 포함해서 보험료도 월 가계비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내가 달달이 나가는 보험료는 한정적이기 때문에 내 경제적인 상황이랑 타협을 봐야겠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합리적인 보험료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계신데요. 보장 분석이 필요한 세 번째 이유입니다. 나의 가계 상황에 맞게 이제 보험을 설정을 하셔야 될 텐데 어떤 보장이 나에게 가장 필요한지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을 사실 이렇게만 이야기를 들어서는 이야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요. 자세한 예시를 통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하나 예를 간단하게 들어드리면 보험료 지출이 나는 30만 원 이상이 넘어가면 안 된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나는 이 30만 원 안에서 무엇부터 우선적으로 잡아야 할 것인지를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앞선 내용처럼 내가 보험을 넣는 목적성에 부합하게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보험을 우선적으로 준비를 해서 내가 지출이 가능한 보험료에 내가 생각하는 알맞은 보장을 맞게 내 보험료가 아깝지 않게 할 수가 있겠죠. 또한 그 후에 경제적으로 상황에 따라 추가하고 싶은 보험을 추가를 해야 될지 말아야 해야 될지 혹은 어떤 보험을 차선적으로 준비를 해야 될지 판단을 할 수가 있겠는데 예를 들어 나는 실손과 암, 뇌, 심, 진단금, 수술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 30만 원 안에서 내가 원하는 보험 즉 암진단금은 1억 정도면 내가 내 기준에는 충분한 것 같아. 그 후에 암진단금은 충분히 잡아놨으니까 치매도 좀 걱정이 되는데 그러면 한 5만 원 정도 더 납입할 여력이 되니까 간병치매보험을 준비를 해볼까라는 판단의 근거가 좀 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근데 반대로 경제적인 상황이 급격하게 어려워지셔서 내가 원래 40만 원을 내고 있던 내 보험료를 20만 원 안으로 줄여야 된다라고 하는 상황이 왔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면 그때 내가 무엇부터 줄여야 하는지 엄두가 나질 않거든요.
그러면 이때 보장 분석을 통해서 내가 보험을 넣는 궁극적의 목적성에 맞게 조금이라도 덜 부합하는 보험이 무엇인지, 어떤 보험부터 줄여야 나가야 할지를 판단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보장 분석을 해야 하는 세 번째 이유 자세하게 살펴봤는데요. 내가 보험을 넣는 목적성에 부합하는 보험을 우선적으로 가입을 하고 이제 추가적으로 경제적인 여력이 된다면 그 이후에 다른 보험들을 추가하는 게 좋겠다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보장 분석을 해야 하는 이유 세 가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는데요. 오늘 이 보장 분석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리를 해보자면 보장 분석을 꼭 해봐야 되는 이유는 첫 번째는 내 보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을 한 번이라도 꼭 해봐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보장 안에서 내가 미처 몰라서 청구를 하지 못한 보험금들, 그리고 청구를 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보험을 넣는 목적성과 가지고 있는 보장이 그에 부합하고 있는가를 꼭 확인을 해보시고, 그리고 네 번째는 내 경제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보험료를 납부 중인가를 꼭 확인해 보셔야 되고, 그러면서 그 보험료만큼 나의 보장에 잘 준비가 하고 계신지, 거품이 끼어 있는지 아닌지를 잘 확인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좀 권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보장 분석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봤고요. 그럼 이제 실질적으로 이 보장 분석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이후에 또 보험을 새로 준비를 하게 되잖아요. 네네. 이 경우에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으로 준비를 할 수 있는 방법인지 이 내용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은 많은 전문가분들이 개인적으로 의견이 조금씩은 다 다릅니다. 근데 기초는 항상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부터 제가 간단하게 집을 만드는 걸로 해서 보험의 우선순위를 표현을 한번 드릴 건데, 다들 종이에 펜을 한 번만 준비를 해주셔서 간단하게 집을 그려볼 거예요. 그래서 MC님도 한번 그려보시겠어요? 네, 자, 뭐부터 그리시죠? 아마 대부분 지붕, 기둥, 바닥 순으로 그려졌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저도 이제 집이라고 생각하면은 이렇게 지붕 그리고 그다음에 몸통 그리고 이렇게 기둥도 그렸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예시를 바닥을 실손 보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둥은 진단비, 수술비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붕을 기타 보험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면, 우리가 실제로 집을 지을 때 아까 그림과 같이 지으면 큰일 납니다. 첫 번째로는 바닥 기초 공사를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실질적으로 기둥을 세우고, 마지막으로는 지붕을 올리는 순서가 될 텐데, 아까 그림 그리신 것처럼 순서가 잘못된 약간 허술한 집을 지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서 뭐 태풍이 불거나 뭐 홍수가 치거나 그래서 지붕이 날아간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생명에는 지장은 없을 겁니다. 근데 기둥이 약하다면 버티다가 무너질 겁니다. 그러면 바닥도 허술해지면 생각만 해도 끔찍한 상황이 올 거거든요. 보험도 마찬가지인데요. 급하다고 순서 없이 아무거나 이제 준비를 하게 되면 경제적으로 불안할 때에 아무거나 해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시면 우리는 이런 상황을 만들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이걸 토대로 집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시청자분들도 집을 한번 만든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요. 집을 지을 때 처음부터 바닥, 기둥, 지붕 이렇게 먼저 생각은 하시진 않을 거예요. 우리가 언제 어디서 집을 짓고, 집은 어떻게 뭐 황토집, 뭐 주택, 아파트 뭐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하시면 편하실 건데, 언제 이렇게 집을 짓고 언제 완성이 되는지에 대해서 보험으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보험 준비하는 과정을 집 짓는 과정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해가 참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집을 잘 지으려면, 보험을 잘 준비를 하려면 어떤 부분부터 우리가 좀 신경을 써봐야 할까요? 우선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납부기간과 만기 설정을 잘 하셔야 되는데요. 납부기간은 말 그대로 우리가 보험료를 납입하시는 기간입니다. 만기는 내가 언제 이 집에 사냐, 언제까지 이 집에 사냐, 그게 보장 기간인 것이고요. 그리고 연만기 갱신형, 뭐 새만기 비갱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연만기를 보면 흔히들 갱신형이라고들 하죠. 20년이든 30년이든
정해진 기간을 납입을 하다가 혹여라도 이제 정해진 기간의 보장이 유지되는 형태를 의미를 하고, 연만기 상품은 20년 납, 20년 만기처럼 보장을 받는 기간에 매월 보험료를 납부하고 만기가 끝이 나면 변경되는 보험료를 확인해서 갱신 여부를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 집으로 따지자면 갱신형은 월세라고 생각을 편하게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반면 그 새만기형, 비갱신형이라고 하는 그 내용은 10년, 20년 보험료를 내가 납입을 하고 다 마치고 나면 납입은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 80세, 100세까지 보장을 해주는 상품을 의미합니다. 요거는 집으로 따지자면 매매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연만기는 그 새만기에 비해서 초반에는 비교적 저렴한 보험료를 납부를 하지만 일정 주기마다 계약을 갱신해서 보험료가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반면 새만기는 만기까지 동일한 금액을 납부를 하시고, 그리고 보험료가 이제 납부가 끝나시면 내가 80세, 100세까지 이제 계속 보장을 받는 내용이다 보니까 그 보험료가 오를 위험은 없지만 계약 초기에는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부담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 MC님 생각에는 갱신형, 비갱신형 어떤 게 좀 괜찮으신 것 같으세요? 저는 그래도 아직 좀 나이가 젊은 편이다 보니까 이렇게 납입을 하고 이후에 남은 기간 동안에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비갱신형이 저한테 좀 더 맞는 상품인 것 같아요. 그 저도 아무래도 나이가 젊다 보니까 네. 갱신보다는 비갱신에도 저도 포커스가 많이 가더라고요. 네, 그렇다면은 보험의 우선순위를 좀 어떻게 두고 우리가 준비를 해보는 게 좋을까요? 우선은 우선순위는 제가 생각하는 순위는 1순위가 바닥 실손 의료비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2순위는 그 기둥을 따져보면 3대 진단비, 암, 뇌, 심, 그리고 수술비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3순위는 지붕, 뭐 외적인 기타 보험입니다. 이걸 토대로 그 이제 집을 지어 볼 건데, 첫 번째로 제일 튼튼해야 될 바닥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 저는 실손 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손 보험도 제가 저번에 출연할 때도 한번 언급을 다시 한번 드렸었는데, 그 실손 가입자는 현재 무려 대한민국 가입자가 4천만 명에 달하는 수준으로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중요한 도구 중 하나이기도 하고, 그리고 실손보험은 질병 혹은 상해로 치료 시 그 보험 가입자에게 발생한 실제 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아파 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의료비에 대한 부담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막상 아프면 의지할 곳도 없고 스스로 내 몸을 챙겨야 되는데 제일 스트레스 받는 게 병원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손보험도 그 1세대부터 4세대까지 다양하고 가입 시기에 따라서 자기 부담률이 다르게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초고령사회 현재 진입을 앞두고 실손보험자 가입수가 더 늘어나게 되고 있고, 또 보험회사에선 손해율이 높아지면서 그 갱신시 보험료도 많이 인상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시청자분들도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첫 번째, 바닥은 보험의 기초, 원초는 실비가 최우선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렇게 말씀을 또 드리고, 그 이유는 당연히 내가 아파서 병원에 진단을 받을 확률, 수술할 확률, 그리고 입원할 확률보다는 통원하시든 약제비든 비급여 치료든 이런 항목들이 가장 많다 보니까 여력이 힘들어져도 다른 보험들은 내가 혹시라도 울면서 해지를 하시더라도 실비만큼은 항상 바닥에 두고 최대한 유지를 하고 계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강조를 다시 한번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시청자분들도 현재 실비가 없는 상태시라면 이 가장 중요한 바닥 역할을 하는 그 보험이니까 더 늦기 전에 실손보험은 꼭 한번 제대로 검토를 해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네, 1순위 보험인 바닥에 해당하는 실비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2순위도 이제 차례차례 확인해 봐야 할 텐데요. 2순위에는 어떤 보험이 있을까요? 네, 2순위는 두 번째, 저는 기둥을 세우는 작업을 이제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3대 진단비라고 많이 또 하죠. 암하고 뇌, 그리고 심장 쪽입니다. 암의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질병으로 사망하는 원인 중 1위라서 시청자님들도 그 암 진단비의 필요성은 뭐 이렇게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하지만 뇌, 심장 쪽의 혈관 질환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까지 너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암 진단비는 옛날과 비교했을 때 뭐 딱히 새로운 질병이 많이 생기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단 의학은 많이 발전이 되다 보니까
치료법에 대한 새로운 담보들은 많이 생겼습니다. 뭐 1세대 항암 치료에서 뭐 2세대 표적 항암 치료라든지 3세대의 면역 항암 치료라든지 이제는 뭐 중입자 치료까지 다 나왔다고 하죠. 이 부분들을 잘 준비를 해 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뇌심장은 옛날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는 혈관 질환이 새롭게 생겼습니다. 암은 성인병과 인과관계가 사실상 없지만 뇌와 심장 같은 경우에는 치명적인 것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는 그 젊은 분들도 뭐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 그 성인병 증가율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심장 질환을 보면 뭐 허혈성이나 심부전이나 부정맥이나 빈맥이나 그 급성 심근경색 등 뇌는 뇌혈관 순으로 밑에 뇌졸중 그리고 밑에 뇌출혈 등 이러한 질병을 꼭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2014년도 이전에 2대 진단을 가입하셨던 분들은 뇌와 심장 보장이 뇌혈관 허혈성 그리고 이렇게 보장 범위가 높은 담보로 되어 있지 않고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으로 보장의 범위가 굉장히 약한 특약들로 가입이 되어 있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손사 보조일도 같이 도와드리고 있는데 그 범위가 약하신 분들은 그 혹여 청구를 하셨다가 보험금 지급 사례에서도 굉장히 부지급 사례에서도 굉장히 많다 보니까 꼭 앞전 말씀드렸던 보장 분석을 한 번씩은 그 꼭 하셔서 범위가 부족하신 상태시면 조금이라도 채우셔서 그 이제 보강을 하시고 보장 분석의 중요성을 한번 파악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네, 좋습니다. 두 번째 보장 분석에 이 확인까지 해봤고요. 3대 진단비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요즘 혈관 질환에는 좀 더 주의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럼 3순위 우리 보험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3순위는 어떤 걸까요? 네, 일단은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는 지붕을 올리는 작업을 할 텐데요. 국내에서는 정말 다양한 보험들이 종류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사망진단비, 뭐 이제 입원비, 그리고 치매보험, 그리고 요즘은 이제 간병인 보험들이 굉장히 많이들 문의를 주고 계시고 관심들이 많으십니다. 보험에는 일단 우선순위는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손, 암, 그리고 뇌혈관, 그리고 심혈관 그 이후에는 확연하게 정답은 없습니다. 그 실비 다음으로 그 고객님들이 뭐 유전, 가족력, 그리고 환경, 그리고 경제력에 맞추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먼저고요. 그리고 마지막 안전장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뽑아 보자면 여러분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실손보험은 가입식에 따라서 5년, 3년, 1년 이렇게 그 갱신이 되다 보니까 노후에는 많이 비싸게 올라갈 텐데요. 그 노후가 되시면 경제 활동이 끊기시다 보니까 가계 경제상 실손도 정리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실 수가 있어서 하나 추천을 해드리자면 그 3대 진단비 보험을 가입을 하실 때 비갱신형으로 수술비와 입원비 특약을 조금씩 같이 넣으셔서 실비를 그 보충제 역할을 해주는 것도 매우 좋을 것 같다고 저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그 집으로 비유해서 우선순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요. 그 보험은 일단 내 인생 책임져줄 안전장치이고 또 가족을 보호해줄 그 집과도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상 보험 전문가 이강현이었습니다. 네, 첫 번째 칭찬보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들어봤습니다. 첫 번째 칭찬보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 칭찬받을 보험은 어떤 보험인지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두 번째로 칭찬받을 보험은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입니다.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는 김혜진 전문가님께서 내용 준비해 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네, 안녕하세요. MC님 혹시 요즘 마트에 가시면 1,000원으로 무엇을 살 수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실까요? 1,000원 정도면은 네. 요즘에 컵라면 작은 거 하나나 요즘 껌도 또 1,000원이 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생각나진 않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많이 생각이 좀 잘 떠오르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하지만 이 1,000원으로 굉장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 있는데요. 오늘 이 보험 칭찬회에 걸맞는 일상생활 배상 책임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상생활 배상 책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텐데요. 이게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라는 건 정확하게 어떤 건가요?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란 일상생활을 하던 도중에 어떤 상황에서 타인에게 인적인, 물적인 피해
발생 시 보험 회사가 대신해서 보상을 해주는 보험인데요. 최대 1억 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이제 일상생활 책임은 대부분 하나씩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 화재 보험이나 운전자 보험 그리고 종합보험의 특약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소비자분들도 여러 사건에 활용이 가능하십니다. 네, 보험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소비자분들께서 하나씩은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일상생활 배상 책임에 어느 정도는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실손의료비 누적 가입자 수는 약 4천만 명으로 전 국민의 약 80% 이상이 가입되어 있는데요. 따라서 일상생활 배상 책임은 대부분 특약으로 준비가 많이 되어 있으세요. 그러다 보니 많은 소비자분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많은 소비자분들께서 준비가 되어 있다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이 일상생활 배상 책임에 대해서 종류가 또 따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네, 일상생활 배상 책임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일상생활 배상 책임입니다. 보상 범위는 피보험자와 배우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족생활 일상생활 배상 책임인데요. 이제 보상 범위는 피보험자 그리고 보험 가입자의 배우자, 자녀, 친척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녀 일상생활 배상 책임인데요. 보상 범위는 피보험자인 자녀와 자녀의 법정 감독 의무자입니다. 법정 감독 의무자는 이제 친권자 및 후견인으로 포함하고 있는데요. 이제 민법 제777조 상의 채권자에 해당이 된다면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금이 유리하며 이제 그렇지 않다면 이제 자녀 일상생활 배상 책임으로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MC님 혹시 배상 책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실까요? 저는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네, 보통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으로 준비가 많이 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보상이 조금씩 다르게 보상이 되다 보니까 꼼꼼히 따져서 보상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일상생활 배상 책임금 같은 경우에서는 자기부담금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준비 시기에 따라 좀 달라지기 때문에 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8월 이전 준비 시에는 자기부담금 2만 원이 발생이 되고요. 2009년도 8월 이후 준비 시에는 자기부담금 20만 원이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2020년도 4월 이후에 준비하실 시에는 자기부담금 20만 원과 누수 50만 원을 공제 후 보상이 가능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기부담금이 공제된다는 점까지 확인을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자기부담금을 내려고 하다 보면은 조금 아까운 부분도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기부담금을 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부담금을 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던데요. 자기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제가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아이가 만약에 친구 집에 가서 축구공을 가지고 놀다가 창문을 깨서 이제 파손을 시켰을 때 수리 견적이 30만 원이 나왔을 때를 좀 가정해 볼게요. 이제 어머니만 만약에 준비를 하셨다면 자기부담금 20만 원을 공제 후에 10만 원이 지금 지급이 되고요. 부부가 함께 이제 준비를 했다면 자기부담금 20만 원 공제 후 각각 20만 원이 지급됩니다. 근데 만약에 가족 모두가 준비를 하게 된다면 혹시 얼마가 보상되는지 알고 계실까요? 3인 가족을 기준으로 하면은 이제 30만 원에서 20만 원 공제가 되고 그럼 남은 10만 원에 곱하기 3 해서 30만 원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30만 원을 지급을 받으면서 자기부담금이 없어지는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렇게 되면 자기부담금이 정말 없어지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족 모두가 가입을 하는 방법으로 자기부담금을 상쇄시킬 수 있는 꿀팁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일상생활 보상 이 범위랑 그리고 보상은 어떻게 되어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일상생활 이제 보상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네, 일상생활의 범위 그리고 범위? 보상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상생활 같은 경우에서는 일상생활에 발생하는 배상 책임 사고를 모두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보상 사례 이제 가장 비중 높은 세 가지 사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누수입니다. 제가 상담 시에 질문을 딱 드렸을 때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라는 단어는 모르시지만 아랫집에 누수가 났을 때 우리가 해주는 거라고 하면 모두들 아실 만큼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우리 집으로 인해서 아랫집 천장에 누수가 났을 때, 그리고 각종 이제 급배수 설비 또는 오염 손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운전인데요. 이제 대표적으로 꼽자면 접촉 사고가 있습니다. 이중 주차가 된 차를 밀다가 문콕 사고가 났을 때 우리는 보통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을 하려고 하시지만 이 경우에서 운전 중에 사고가 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일상생활 배상 책임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드리면 우리 아이가 이제 학교에서 장난을 쳐서 이제 친구의 치아를 부러뜨리거나 아니면 친구의 물건을 망가뜨렸을 때까지 보상이 가능합니다. 네, 일상생활 배상 책임에 대해서 세 가지 사례를 확인해 봤습니다. 누수인 경우, 운전을 하다가 문콕 사고가 났을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녀가 실수로 다른 아이에게 피해를 끼쳤을 때 이렇게 일상생활 배상에서 보상이 가능하다는 점까지 확인을 해 봤는데요. 그렇다면 또 다른 자세한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떠한 사례가 있을까요? 다른 사례로는요. 커피숍 많이 가시잖아요. 이제 커피숍에서 타인의 핸드폰을 모르고 파손시켰을 때 같이 일상생활에 대해서 다양한 배상 책임을 보장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뉴스 발췌본 하나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보실게요. 앞에 보시면 이제 몇 년 전에 초등학생이 주차된 이제 고급 외제차에 장난을 치다가 훼손이 된 부분인데요. 정말 큰 이슈가 되었었습니다. 네, 해당 학생의 부모님께서도 많이 답답하고 그리고 차주분께서도 걱정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에도 보상이 가능한가요? 네, 이런 경우에서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해당 외제차의 가격은 약 대략 5억 원 정도로 해서 굉장히 막막하셨을 텐데요. 해당 사례에도 보상이 가능하시다 보니 그 가해자 가족 모두 보장이 있었다면 조금 안심이 되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네, 그 외에 좀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겨울철 스키장을 이용했을 때 좀 이용객이 많을 시에 슬로프가 굉장히 혼잡한 경우가 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서는 좀 얽히다 보니 좀 부딪히거나 고가의 장비들이 파손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서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일상생활 배상 책임에서 보상이 가능한 사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반대로 불가능한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경우에 있어서 좀 보상이 불가능할까요? 네. 대부분의 사건에 대해서 이제 보상이 가능하신데요. 이제 보상이 안 되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고의적인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어느 경우에 대해서든지 간에 보상을 해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사고 같은 경우에서도 폭력행위가 들어간 사고일 시에는 보상하지 않고요. 그리고 약관을 살펴보시면 폭력행위로 인한 배상 책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발생한 이제 손해나 함께 살고 있는 가족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고 있지 않고요. 함께 살고 있지 않은 이제 친족에 대해서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토바이나 전동 킥보드 등 전기나 내연기관의 동력을 활용해서 활용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지 않고요. 이제 원동력이 인력인 즉 사람에 의한 보상에 대해서만 좀 가능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보상이 불가능한 사례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다면 많은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서서 가족 모두가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 이 특약을 가입하면 좋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기부담금 공제가 좀 상계되는 것과는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한도가 1억이면은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도 한도가 1억이라서 나 혼자만 가입해도 되지 않나 싶었는데 좀 또 다른 이렇게 장치가 있는 걸까요?
아, 네, 맞습니다. MC님 말씀처럼 한 명이 준비하시더라도 1억 원까지 보장이 가능하신데요. 여기서 가족 전체가 준비하셨을 때 장점 한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대표적인 예로 화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화재에 대한 보상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화재 같은 경우에는 화재보험에서 보상을 해주지 않나요? 또 추가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 네. 우선 화재보험 같은 경우에서는 보험료가 1만 원 정도로 산출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 일상생활 배상 책임은 1천 원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아파트가 만약에 화재가 났을 때 옆집, 윗집, 밑집까지 피해를 입게 되는데요. 이제 최소 피해액이 한 2천에서 한 3천만 원 정도 이제 발생이 되고 있고요. 연기나 이제 그을음으로 인해서 이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면요, 피해 금액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 모두가 준비하셔야지만 어려움 없이 보상이 가능합니다. 네, 그렇군요. 가족 구성원 모두가 준비를 해야지 화재와 같은 사고가 있었을 때 배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상생활 배상 책임 우리가 가입을 할 때 또 다른 유의사항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어떤 유의사항이 있을까요? 아, 네. 유의사항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중복 가입을 하시더라도 실제 손해만큼 실손 비례 보상이 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조금 유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천재지변이나 이제 고의에 대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좀 주의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험 가입 후에 만약에 이사를 가는 경우에서는 보험회사에 꼭 알려주셔야 되시는데요. 피보험자가 거주 중인 주택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서만 이제 보상이 가능합니다. 한 예시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얼마 전에 한 분께서 이사를 가셨는데 보험회사에 주소 변경 요청을 해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후에 이제 이사 간 그 집에 보일러 누수 때문에 보상을 받아야 하는 사례가 있었는데요. 근데 이 경우에서는 이제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거주하지 않는다고 보험회사가 판단이 되면서 보험회사에 좀 분쟁이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하게 되시면 꼭 보험회사에 꼭 알리셔서 피해를 보시는 일이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상생활에서 이제 가장 필요한 보험을 좀 뽑으라면 저는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제 특수한 경우나 특수한 경우가 아닌 우리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보장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서둘러 준비를 해주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1,000원으로 1억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일상생활 배상 책임 이제 1000%까지 활용하시길 바라며 김혜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칭찬보험인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에 대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세 번째로 칭찬받을 보험은 어떤 보험인지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오늘 마지막으로 칭찬받을 보험은 치아보험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최은경 전문가님께서 내용 준비해 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네, 먼저 자료 준비한 거 먼저 보시면서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A씨는 썩은 치아가 흔들리자 집에서 스스로 뽑은 뒤 치과에서 임플란트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치아보험에 들었던 보험사에 보철치료, 즉 틀니, 브릿지, 임플란트 등의 비용에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그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로부터 거절당했는데요. 약관상 치과 의사의 발치 진단에 따라 연구치를 발치한 뒤 보철 치료를 받아야 보험금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A씨는 임플란트를 하면 무조건 보험금을 준다는 말에 보험을 가입했다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달라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앞에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보철 치료, 이 브릿지 치료랑 보존 치료, 크라운이라고 하죠. 이 치료의 차이점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A씨 같은 경우에는 보철 치료를 받았잖아요. 네. 그런데도 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걸까요? 네, A씨와 같이 틀니나 임플란트, 브릿지 등의 보철물을 장착하기만 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건 보험 소비자들이 오해로 생긴 일입니다. 예를 들어 스스로 발치하는 것도 금물이고요. 치과 의사의 연구치 발치 진단을 받고 발치한 후에 발치 부위에 보철 치료를 받아야 보험금이 정상적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치아 뿌리가 남아있을 때 임플란트를 받으셔야
보상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기존 크라운이나 브릿지가 손상되어서 새로운 크라운, 브릿지로 대체한 경우에도 치아보험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약관상 영구치에 대해 보철 치료를 받거나 영구치 및 유치에 대해 보전 치료를 받는 경우를 대비해 보험금 지급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금감원 관계자는 기존에 치료받은 브릿지, 임플란트, 크라운 등 그런 크라운 등을 교체할 경우를 대비해 치아보험에 가입하고 있는데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충치나 치주염으로 이미 치료가 필요한 상태에서 치아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금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약관을 보면 보험 가입 후 충치, 치주 질환으로 보철 치료, 보전 치료를 진단받고 치료를 받아야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네, 진단을 미리 받은 상태에서 치료를 받아야지만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미 진단을 받은 상태에서는 보험을 가입해도 보험금을 수령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이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치료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 치아보험에서는 어떤 경우에 이제 보상이 가능한 치료인 건지 이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떤 기준이 있을까요? 예, 보철 치료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브릿지와 임플란트의 경우엔 영구치, 발치 1개당 또 틀니의 경우 보철물당 보험금이 산정돼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컨대 영구치 1개를 뽑은 뒤에 양옆 치아 지대치에 걸쳐 브릿지를 장착한 경우 발치한 치아 1개에 대한 보험금만 나온다는 건데요. 지대치는 보험금 지급에서 제외됩니다. 그럼 정확하게 보상 내용을 모르는 상태로 보험에 가입하게 된다면은 이 보장을 못 받는 경우도 생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치아보험은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치과 치료 자체가 상대적으로 매우 큰 돈이 들어갑니다. 게다가 실비보험으로도 청구가 안 되니까 치아보험에 대한 관심도는 날로 지금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싼 보험료로 특수 부위를 보장하는 상품이 보험 소비자에게는 꼭 필요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일부 보험사의 과장 광고와 부실한 설명 등으로 가입을 한 후에 불안전 판매 논란도 적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금감원 유의사항 대부분이 치아보험에 쏠린 게 그 반증이거든요. 보험 약관을 제대로 이해하면 된다라고 하지만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약관을 꼼꼼히 뜯어서 보는 게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쉬운 일이 아닌 거죠.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치아의 경우에는 다행히도 우리 몸에서 정말 드물게 자가 진단이 가능한 부위입니다. 내 치아의 상태는 육안으로도 내가 스스로 이상 유무를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팁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혹시 내 치아에 이상이 있음을 느꼈다면 이상을 느끼고 치료를 요할 시 바로 병원에 가시는 것보다는 내 치아보험이 있다면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 혹은 준비가 좀 미흡하다면 전문가와 상의해서 그에 맞는 플랜에 맞게 잘 준비한 후에 치료를 시작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선 분석, 후 치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치아보험에도 면책기간과 감액기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꼭 신경 써서 준비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세 번째 칭찬보험인 치아보험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세 가지 보험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는데요. 보장 분석의 필요성 첫 번째 칭찬보험이었습니다. 이 보장 분석이 필요한 이유와 그리고 그 이후 우리가 보험을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고요. 이어서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에서는 보장 범위 그리고 이 사례까지 자세하게 확인을 해봤습니다. 치아보험의 경우에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보험일 것 같은데요. 보장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확인을 하시고 나에게 맞는 보장으로 꾸려 나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세 가지 보험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카카오TV와 네이버TV,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 가능하고요. 유튜브 검색창에 NBNTV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입니다.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험불만 제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